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1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맨날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도 저는 이 질문이 언제나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한 주간 잘 지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날씨가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반은 잘 지낸 거예요. 네. 해가 좀 많이 나기 시작을 하고, 봄이 오면서 낮도 길어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운동도 꾸준히 잘 했고요. 공부도 뭐 꾸준히 했습니다. 네. 새로운 작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금 들뜨기도 했었고요. 다만 제가 요즘 제 작업과 별개로 이제 생계를 위한 일을 찾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쉽지가 않네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벌고자 하는데 왜인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네. 뭐든 뭐 할 수 있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뉴히스 아비브 감독의 레트르 에헝트입니다. 직역하면 떠돌아다니는 글자, 방랑하는 글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 R, 그러니까 불어로는 R로 읽히죠. 네, 이 알파벳 R을 중심으로 6명의 제1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어린 시절 기억을 털어놓는데요. 글자를 매개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51분의 짧은 작품인데요. 제가 사는 곳에는 개봉을 안 했고 또 상영관도 거의 파리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개봉작인 아스마의 엘 무디르 감독의 La Mère de tous les mensonges, 그 모든 거짓말의 어머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합작 영화고요. 작년 칸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과 골든아이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아스마의 엘 무디르 감독은 90년생의 젊은 모로코 여성 감독인데요. 이 작품이 그의 두 번째 장편입니다. 대단하죠? 영화는 미니어처로 만든 동네와 인형들로 이 가족과 그리고 이 동네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선 감독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12살이 되던 해 감독은 집에 자기를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문을 품고 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는 어디선가 공원에서 찍은 어린이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그 중에 하나가 감독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감독은 믿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진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집안의 독재자인 할머니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종교적인 이유라며 사진을 금지하고 벽에도 귀가 있다면서 모든 가족에게 집안에서의 행동조차도 조심하라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가족들을 대했다고 해요. 감독은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싶었던 나머지 라마단이던 어느 날 저녁 혼자서 몰래 외출을 합니다. 라마단 축제 때면 어린이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문화래요. 하얀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어린 감독은 모로코 사람들이 행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하와이 풍경 벽지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족들 몰래 숨겨두며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도 미니어처 무대를 배경으로 인형들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어처를 만드는 감독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작업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보여요. 이곳에서 이제 감독의 아버지는 손으로 기억을 되살려낼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의 어머니는 인형들에게 입힐 옷을 만들죠. 감독은 이 공간이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가족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 골키퍼로 뛰었다고 해요.
경기장과 젊은 자신의 인형을 만들면서 감독의 아버지는 좋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작은 체구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꼬장꼬장하고 무섭게 생기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집 앞에 의자에 앉아서 동네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아버지가 만든 미니어처 무대를 살펴보던 할머니의 시선은 전혀 따뜻하지 않아요. 자기를 만든 인형을 보면서 이게 날 닮았냐고 엄청 투덜대시거든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가족이 뭘 하든 못마땅하고 낮춰보는 사람들. 할머니가 딱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영화를 하는 손녀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녀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화는 그냥 즐기는 것, 취미 활동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다양한 의도로 거짓말들이 아주 난무를 합니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무대의 이웃집에 걸린 젊은 여성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감독은 할머니에게 이 소녀가 누군지 아냐고 묻죠.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알아보고는 파티마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어서 감독은 파티마를 누가 죽였는지 아냐고 할머니에게 묻죠. 그 질문에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쉿 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의 일부인 거겠죠. 이 스튜디오에 옛 이웃이었던 사이드와 아달랍이 도착을 합니다. 이들에게 감독의 아버지는 손수 만든 두 사람의 인형을 건네주는데요. 이에 아달랍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그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이들의 기억은 30년을 거슬러 올라 1981년 6월 20일로 갑니다. 1981년 국제은행과 IMF의 지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모로코 정부는 필수 식료품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는데요. 밀, 식용유, 버터, 밀가루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반해 여러 도시에서 노조들은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특히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들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생계가 직결된 일이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6월 20일과 21일에 있었던 카사블랑카 파업에서 발생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도 행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모로코 정부군이 개입을 하면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겁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총으로 쐈고 이유 없이 잡아갔습니다. 총에 맞은 시체를 가족들이 집안에 숨기면 들이닥쳐서 시신을 탈취해 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의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시신도 못 찾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사진 속의 소녀 파티마 또한 정부군의 총알에 희생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한참 뒤에나 그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부군이 땅을 파서 시체들을 무더기로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곳은 바로 감독의 아버지가 축구를 하던 운동장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은 뒤 운동장에 축구를 하러 갔는데 운동장이 온통 파헤쳐져 있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감독의 아버지는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2005년 유해 발굴 작업이 이뤄진 후에 현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동묘지가 되었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 집계로는 100여 명의 이제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기록이나 다른 매체, 특히 해외 매체에서 볼 때는 600에서 8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있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달랍은 그날 정부군에 의해 잡혀갔던 기억을 꺼내 놓습니다. 아달랍 앞에는 감옥으로 보이는 미니어처 무대와 인형들이 있는데요. 아달랍은 이 공간에 인형들을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어머니와 임신한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집 안으로 들이치더니 막무가내로 아달랍을 잡아갔대요. 그 후 밀폐된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쉬기가 어려웠답니다. 산소가 이제 부족했던 거죠. 겨우겨우 기어다니다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질질 끌고 나오더란 거예요. 아달랍은 그 옆에 서서 그 수를 셌다고 합니다. 총 36구의 시신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해요. 끔찍하죠. 아달랍은 자신의 인생은 그날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이 자신을 파괴했다고 말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은 할머니에게 그날 어디에 있었냐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은 위험한 날이었다면서 그래서 집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가족 구성원 그 누구도 아무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자신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자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했다고만 말하죠.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연대를 거부하고 진실을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981년 6월의 시위 및 참혹했던 현장을 찍은 사진은 딱 한 장 남아있다고 합니다. 텅 빈 길에 두 남성이 쓰러져 있는 흑백 사진인데요. 그 비극을 기록한 시각적 자료는 이게 전부인 거죠. 사진이 없는 이 사건과 사진이 없는 감독의 집안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할머니는 왜 정말로 사진을 싫어하는 걸까요? 뒤늦게 밝혀지는 진실은 할머니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이제 얼마 후에 그들이 사망하고 말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쌍둥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른 가족들에게 화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사진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괴팍하고 못된 할머니에게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영화는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미니어처 무대를 실제 장소였던 동네에 가져다 두면서 실제 이미지와 재현된 이미지를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감독 개인의 가족사와 모로코의 현대사를 함께 엮어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감독이 미니어처 무대와 인형을 이용해서 기억을 재구성해 나가는 연출 방법은 리티판 감독의 잃어버린 사진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기억할 시각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이 방법은 감독의 아버지가 제안한 거라고 해요. 감독에게 네가 어렸을 때처럼 우리는 집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하고요. 실제로 한 동네를 재구성하고 그 많은 인물들의 인형을 만들어낸 아버지의 노고가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촬영이 주로 이루어진 이 스튜디오는 마라케시에 위치한 한 공간이었는데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 말고 다른 공간, 모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81년의 사건은 감독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제 자신의 위치를 그 안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가족사를 엮어서 이야기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갈고 닦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촬영은 2019년에 시작이 됐고 촬영본만 500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할머니 캐릭터가 흥미롭다면서 할머니랑 또 같이 영화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감독은 절대적으로 싫다면서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함께 찍어라. 할머니를 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캐릭터는 굉장히 영화적인 캐릭터임에는 분명하지만 함께 일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촬영 중에도 몇 번이고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말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대신 연기할 배우를 고용할 거라고 말하기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리 위에 한 화가가 와서 이렇게 마커펜 같은 걸로 할머니의 캐리커처에 가까운 이제 특징들을 좀 부각시킨 초상화를 그리는데 결과물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할머니가 화가를 내쫓고 유리를 와장창 지팡이로 깨버립니다. 할머니 성격 확실하죠. 네. 여러모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업은 참으로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제목의 그 모든 거짓말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전을 이유로 가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 집안의 독재자 할머니가 그 모든 거짓말의 어머니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것이 곧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모로코 현대사의 어두운 면이 그 어머니가 또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까지 보니까 칸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은 확실히 픽션적인 요소를 차용한 다큐멘터리 작법과 연출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프다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흔주송_입니다. HEUNJUSONG입니다. 네, 그럼 모두들 계신 곳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